안녕하세요. 세 번째 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안조사에서 집안조사의 및 시험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조사의 시험에서 제일 먼저 시험 구덩이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 핏이라고 하는데요. 시험 구덩이는 지표 근처의 얕은 깊이에 대한 집안조사 방법입니다. 인력 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2 내지 4m 정도의 깊이로 굴착하고 지층 파악, 시료의 채취, 현장 밀도 시험, 평판 지하 시험, 지하 수위 관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핏이 가장 쉬운 집안조사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방법이 시추입니다. 보링이라고 하면서 이 시추는 조사 집안에 구멍을 뚫어 지층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고 원위치 시험을 하고 지하수의 관측을 실시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이 시추의 종류에는 수세식, 충격식, 회전식, 그리고 오거 시추가 있습니다. 먼저 오거 시추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오거는 집안에 구멍을 뚫는 단순한 장비입니다. 이 오거에는 인력식과 동력식이 있습니다. 인력식 오거는 얕은 깊이를 간편하게 조사할 때 사용되며, 깊은 깊이를 조사할 때는 동력식 오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거의 굴진 속도와 소리로 집안의 종류와 상태를 판별하며 교란된 흙시루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속이 빈 광간에 연속으로 나선형 날개가 달려있는 중공 연속 나선익 오가를 사용하면 연속 시로 채취와 SPT 등의 현장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2.2는 각종 오거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으며, 짧은 나선익 오가와 그 다음에 연속 나선익 오가, 그 다음에 통 오가, 그 다음에 휴대용 손 오거를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충격식 시추입니다. 퍼쿠션 보링이라고 부르며, 비점착성 집안에 사용되는 쉘, 점토 집안에는 점토 절삭기, 자갈이나 호박돌을 깨는 끌이 장착된 시추봉을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림으로써 굴진하는 시추 방법입니다. 굴착된 흙은 물을 순환시켜 배출합니다. 굳은 토사 집안, 자갈이나 호박돌이 섞인 집안 등 대부분 흙과 심하게 균일된 안반에 적합합니다. 다소 교란된 시료가 채취됩니다. 이 그림은 충격식 시추의 모습이며, 쇠줄로 해가지고 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중해 구멍을 내고 여기다가 이러한 쉘이라든지 점토 절삭기라든지 끌과 같은 이러한 재료를 낙하시키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수세식 시추입니다. 캐싱을 받고 끝에 절삭치가 달려있는 시추봉을 회전 또는 들어올림과 떨어뜨림을 반복하면서 집안을 굴착하고 절삭치 끝에서 물을 과압 분사함으로써 굴착된 흡입자들을 공 밖으로 배출하는 시추 방법입니다. 시추공이 무너지지 않는 집안에서는 캐싱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단단한 지층이 아닌 보통의 집안에서 적용 가능하며 굴진 속도가 빠릅니다. 수세식 시추의 그림이며, 이러한 수세식 시추에다가 장비를 이렇게 굴진 장비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집안의 조사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 집안 조사를 한과 동시에 SPT도 동시에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안 조사를 통해서 슬라임을 채취하고 시공시의 지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임을 채취해 가지고 시료병에 보관한 그림입니다. 지금 아래 그림은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가 샘플러에서 시료를 채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취된 시료가 보이죠. 회전식은 이렇게 이 비트를 회전을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고, 회전 충격식은 링 비트를 통해서 회전을 하고 이너 비트를 통해서 충격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이 회전식 시추입니다. 그때 절삭제가 장착된 시추봉을 회전시키면서 눌러서 불진하는 시추 방법으로서 옹벽의 붕괴를 막고 굴착된 흡입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요변성 점토를 물에 푼 시추 안정액을 이용합니다. 거의 모든 지층에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안방 굴착의 효과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회전 시추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여줬던 이러한 이 장비가 회전식 시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장비는 수세식과 겸용하여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자, 예제가 있죠. 일반적으로 시추 방법에는 오고 시추, 충격식 시추, 수세식 시추, 회전식 시추 등 4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각각 굴착 방식, 흙 제거 방법, 개식 유무, 적용 지반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하는 문제로서 풀이는 이 표와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사 위치입니다. 조사 위치는 집안의 지층 단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 구조물이 늘 자리와 경사 지반, 그리고 토합을 받는 구조물 지역에서는 지층의 변화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반조사 비용이 구조물 공사 비용의 0.1에서 0.5% 정도가 되도록 조사 간격을 책정을 합니다. 시추 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한국지방공학회에서 제시한 시추공의 배치 기준입니다. 단지, 조성 또는 매립지, 공항 등 광역부지에서는 땅깎이에서는 100에서 200m 간격, 연약지반 흑삭계에서는 200에서 300m 간격, 호안 방파제에서는 100m 간격, 구조물은 해당 구조물의 배치 기준에 따라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철 같은 경우는 개착 구간에 100m 간격, 터널 구간에 50에서 100m 간격, 고가 교량 등 교각 및 교대 일개소식, 고속전철 및 도로에서는 땅깎이 높이 20m 이상에 대해서 100에서 150m 간격, 연약지반 흑사키는 100에서 200m 간격, 교량 및 교대 1개소식, 산악터널 경구부 2개소식, 중간 부분은 100에서 200m 간격, 그 다음에 건축물, 정차장, 하수처리장 등에서는 사방 30에서 50m 간격 최소 2에서 3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장 시추공을 최소이고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시추공을 해야지만 집안의 성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스가 제시하는 시추공의 간격은 표 2.10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 깊이입니다. 구조물의 기초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기초의 지지력과 침하에 영향을 주는 범위, 집안의 성질을 알아야 하므로 조사 깊이도 구조물 기초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크기를 고려하여야 결정되어야 합니다. 미국 토목학회 ASC는 구조물 기초를 위한 최소 시추 깊이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초 접지압 Q에 의해 집안에 발생되는 응력의 증가량 델타 시그마를 깊이에 따라 계산한다. 깊이에 따른 유효연직 응력 시그마 V- 분포를 계산한다. 델타 시그마 이꼬로 0.1Q인 깊이 D1을 구한다. 그 다음에
시그마 V 다시 분의 델타 시그마 이꼬로 0.05인 깊이 DF를 구한다. 안맞춤이 없을 때는 D1과 D2 중 큰 값을 최소 시추 깊이로 한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구조물을 위한 조사 깊이는 얕은 기초의 경우에는 기초 바닥 아래로 기초폭의 1.5에서 2배 정도 깊이까지, 말뚝 기초의 경우는 말뚝 선단 아래로 5에서 10m 깊이까지, 깊은 굴착을 할 경우에는 굴착 깊이의 1.5배 깊이까지, 연학층이 존재할 때는 연학층 아래 굳은 지층이 확인될 때까지, 안반층이 나타날 때는 안반층 2에서 3m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시 깊이 기준을 한국지방공학회에서는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조사 깊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후 설계를 할 때 또는 설계를 위한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이 표를 보고 이 표에 맞도록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야지만 우리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값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추 주상도입니다. 드릴로그라고 하는데, 시추 과정에서 관찰된 모든 사항은 현장에서 작성되는 시추 주상도에 기재합니다. 주상도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위치와 표고, 시추공 번호, 시추 방법, 시추기의 종류 및 규격, 조사자, 날짜, 시로 채취 위치, 방법 및 형태, 현장 시험 결과, 지하 수위 및 집안의 투수성, 지층 판별 및 기술, 기타 현장에서 관측된 특이사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시추 주상도를 우리 지금 표에서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드릴로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약 우리가 요 높이가 시추 시작한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약 4.5m 정도, GL로 볼 때는 14.10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가 풍화토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풍화토층은 여기 0.8구간부터 4.5 구간까지 실트질 모래층, 풍화 잔류층이라고 되어 있고, 미디움 덴스부터 베리 덴스까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모래층이 존재하죠. 0.8m 정도 점토질 모래층으로서 이렇게 붕적층이다. 그 다음에 상부에 0.1m의 아스콘 피복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화토 아래로 약 9.5m 정도까지는 풍암층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풍암층은 4.5에서 9.5m 정도 되어 있고, 실트질 모래 및 모래 등으로 분해된다고 되어 있으며, 잠깐만요. 실트질 모래 및 세편으로 분해된다. 세편은 아주 잔잔한 암편을 말합니다. 기반암의 풍암층이며 다량의 핵석 반복적으로 존재하며 베리 덴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9.5m부터 15m까지는 보통암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암의 종류를 쉐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풍화, 보통에서 강한 정도, 진리 및 균열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암편에는 꼭 이렇게 TCR과 RQD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에서 12m까지는 TCR이 65%, RQD가 47%, 그 다음에 12m에서 15m는 TCR이 69%, RQD가 49%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5m에서 시추를 종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n치를 보면은 n 밸류가 되어 있죠. n치를 보면은 지금 각각 위치에서 이렇게 SPT 시험을 해가지고 n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1-30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30cm 관입하는데 11번 타격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50-21이 되어 있죠. 이거는 50회를 타격을 했는데 21cm가 관입이 되더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와 가지고 풍암의 저 밑에 상당히 신선한 풍암수로 내려오면은 50번을 타격을 해도 1cm 밖에 내려가지 않는다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상당히 단단한 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표준 관입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비 자체에 이렇게 63.5kg의 해마를 75cm 높이에서 이렇게 낙하를 지켜가지고 표준 관입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장비가 세팅이 아예 되어 있는 장비가 나오죠. 또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그 다음에 샘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추 주성도가 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현장인데 바로 옆에 다른 BH 5번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가 나오죠. 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사 장소, 그 다음에 지하 수위, 그 다음에 조사 날짜, 담당자 이런 것들이 다 수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조사명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치수 정도를 보면은 0에서 0.9m까지는 모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0.9에서 4.5m는 풍화토가 되어 있고, 그리고 4.5에서 10.5m까지는 풍화암층이며, 그 다음에 10.5에서 15m까지는 연암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각 연암층의 TCR과 RQD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15m에서 시추를 종료했습니다. 다음은 시로의 채취입니다. 자, 시로의 품질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집안조사에서 채취되는 시로는 현장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교란 시로와 불교란 시로로 구분됩니다. 교란 시로는 현장의 입도와 함수비는 유지하고 있으나 흙의 고유한 구조와 밀도를 상실한 시로입니다. 따라서 이 교란 시로는 입도 분석 실험, 비중 시험, 액성 및 소성관계 시험, 그리고 유기질 함량 시험 등을 할 수 있는 시로입니다. 그리고 불교란 시로는 교란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밀도와 흙 구조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흙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밀 시험, 투수 시험, 전단강도 시험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시로가 되겠습니다. 요 교란 시료와 불교란 시료의 사용에 사용될 수 있는 시험의 종류,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료의 교란 원인으로서는 지중의 유효 상자의 제거에 의한 흙시료의 응력 이완, 그 다음에 지중의 수압 제거에 의한 시료 내 기포 발생,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 변화, 시료기 삽입에 의한 집안의 변형, 시료와 시료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에 의한 시료의 변형, 그 다음에 시료의 운반 및 지역 과정에서 시료가 받는 충격, 진동 충격 등이 시료의 교란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장 조건을 완전하게 잘 간직하는 흙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적어도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교란 원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료 채취기의 구조에 의한 시료의 교란도는 시료 채취기의 면적비로 나타내며 면적비가 10% 이하인 시료만을 불교란 시료로 간주합니다. 면적비에 대한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시료 채취기의 단면에서 바깥 외경 제일 큰 이
외부의 직경을 D0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직경을 DI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날 끝과 끝의 직경을 D2라고 한다면 DI분의 D0의 제곱 빼기 DI의 제곱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진 것이 면적비가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면적비의 결과가 10% 이하가 되어야지만 불교란 실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효의 채치기의 입구 부분을 안으로 오므려서 입구의 직경이 내경보다 작은 D 값을 가질 때 이때는 DI 대신에 D1을 2.1씩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자, 교란실효의 제치입니다. 교란실효는 시험 구덩이 조사에서 삽으로 제치하거나 표준간의 시험 중에 분리형 원통 실효 제치기 스프리트 스푼 샘플로 제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가 볼링 시에도 교란실효가 제치가 됩니다. 아까 사진으로 요 샘플러 보셨죠? 스프리트 스푼 샘플러 요 모습입니다. 분리형 원통 실효 제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불교란 실효 제치는 시험 구덩이 조사에서 실효 채치 상자를 이용하여 블록 실효로 제치하거나 점토 집안에서는 얇은 간 실효 제치기와 피스톤 실효 제치기를 이용해서 제치합니다. 보통 표 2.12에는 조사법에 따른 실효 제치 방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실효 제치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단 실효 제치기는 계단이란 것은 그 끝에 단부가 열린다 하는 뜻의 계단이 열릴 개자입니다. 그 다음에 얇은 간 실효 제치기가 B가 되겠고요. 분리형 실효 제치기가 C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 피스톤형 실효 제치기가 D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효 제치기의 방법을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고시추, 회전식 시추, 수세식, 충격식, 시험 구덩이에 따라서 재질 깊이가 각각 이렇게 나오고요. 적용되는 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란실효 제치는 또 오거, 회전, 수세, 충격식에 따라서 우리가 얇은 실효 제치기나 피스톤 실효기를 사용해서 50에서 100mm 직경의 실효를 제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구덩이를 팠을 때 한 6m 깊이까지 실효 제치 상자 또는 적당한 도구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제치하면 교란을 줄인 불교란 실효를 제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석 코아의 제치입니다. 암석 코아는 안반의 코아 제치기를 이용하여 제치되며 안반 분류, 안반의 풍화도 판정, 암석 강도 시험에 사용이 됩니다. 코아 배럴은 속이 빈 관관으로서 선단에 다이아몬드나 텅스텐 또는 카바이트 절상날로 된 코어링 피트가 장착되어 안반 속으로 굴진하면서 암석 코아를 제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아 배럴의 직경표는 표 2.13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직경이 클수록 실효 교란이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관으로 된 코아 배럴을 사용하면 실효의 교란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EX, AX, BX, NX, HX 이렇게 여러 종류의 코아 배럴의 직경이 나오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AX와 NX가 되겠습니다. NX는 불교란 실효를 제치할 때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추공의 직경입니다. 아까 우리 그 드릴 로그에서
주상도죠. 거기서 암석 시료 채취 과정에서 회수되는 코어의 길이에 따라서 다음 두 가지 값을 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보면은 열암일 때 TCR과 TCR과 RQD를 이렇게 제시를 해놨죠.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이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회수율을 보겠습니다. 회수율은 토탈 코어 리커버리로서 TCR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코어 배럴의 길이의 분의 회수된 코어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코어 배럴의 관입 길이가 일반적으로 100cm라고 한다면 100cm 분의 회수된 코어가 예를 들어서 70cm가 나오면 요거는 곧 7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암질지수 RQD를 설명하겠습니다. RQD는 코어 배럴의 관입 깊이 분의 10cm 이상 되는 암석 지편의 길이의 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회수율이 1에 가까우면 100%죠. 신선하다는 것을, 0.5 이하일 때는 50%입니다. 안반의 풍화가 심하고 균열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표에서 암질 지수 RQD를 가지고 평가한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RQD에 따른 암질 평가인데, RQD가 0.5에서 0.75, 그러니까 50%에서 75% 정도가 되면은 암질을 보통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탄성 계수가 E 랩분의 EF, 랩은 레버러터리 실험실에서의 압축 강도를 시험을 해서 구한 측정 탄성 계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필드는 현장의 안반의 탄성 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요거는 압축 강도의 비와 비슷한데, 이 비가 크면 클수록 신선한 안반이다 하고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게 0.25쯤 되니까 실험실에서의 탄성 계수보다 현장에서의 탄성 계수가 거의 25%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게 RQD가 100이 되면 이것도 탄성 계수가 100% 1로 나타내게 됩니다. 예제 2.2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암석 시료를 채취하였더니 관입된 코어 배럴의 깊이가 총 2m인데 회수된 코어는 1.8이었다. 이때 회수율은 전체 200분의 182로서 0.91, 91%가 되고요. 10cm 이상 되는 암석 지편의 길이 합은 1.13m였다. 그렇다면 RQD는 코어 배럴 관입 깊이분의 10cm 이상 안편의 길이의 합이라서 200분의 114가 되고, 이거는 57%로 계산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전리가 되게 많을 때 이 RQD와 TCR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 이렇게 100cm의 배럴을 길이를 굴지를 했을 때 실제로 코어가 채취되는 부분이 이렇게 17, 7, 5, 22, 4, 7, 12, 4, 4.5 합계 81.5cm입니다. 따라서 TCR은 100분의 81.5이기 때문에 81.5%가 나오고요. 여기서 10cm 이상만 모은 게 17, 22, 12이므로 이 부분이 51cm로서 RQD는 100분의 51로서 51%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림과 같이 100cm를 굴진했는데 코어는 이렇게 전체에 걸쳐가지고 다 코어가 이렇게 채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TCR은 100%가 나왔는데 10cm 이상이 하나도 없죠. 이래 되면은 RQD가 제로로 돼서 아주 불량한 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우에는 암석의 회수율은 8%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서 TCR이 80이지만 RQD가 15, 20, 또 15 해서 총 50cm의 10cm 이상 코어가 나왔기 때문에 RQD를 50%로 분류하면 오히려 이 암반은 보통 정도의 암반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전리가 많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링을 해보니까 전체 이 100cm 보링을 했을 때 구해지는 코어가 50cm밖에 안 나오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TCR은 50%가 되며, 또 10cm 이상이 단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RQD는 10%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리가 많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전리가 많으면은 TCR과 RQD가 낮아지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꼭 그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여기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장은 기술사 시험에서 RQD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을 때 RQD를 대해서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그러한 답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제 기사를 따고 추후에 기술사 시험도 쳐야 되는데, 그때 그런 공부를 철저히 해가지고 꼭 기술사 시험도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과 같이 집안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이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고속도로의 노선에 따라서 각 위치별로 해가지고 전부 다 시추 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추 조사를 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체 지형도의 단면을 뜨게 됩니다. 단면을 뜨고 거기에다가 각 위치별로 이렇게 보링한 자료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넣게 되죠. 그림으로.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반함선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터널을 이렇게 굴진을 해 나갈 때 어떠한 암을 어떻게 굴진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 터널 구간에서 이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갱구부라고 하는데, 이 갱구부에서의 시공이 매우 중요하며, 이때는 조사를 많이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안전한 그러한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안조사 결과 이용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